윤석열 총장이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여권이 추진 중인 중수청 설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사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검사 겸임 발령을 받은 이문정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LH 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시흥 내 토지를 신도시 선정 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 원은 대출을 받았고 보상 규모를 높이기 위해 나무도 심었습니다. LH는 관련 직원을 직무배제했습니다. 어제 쏟아진 강원 지역 폭설에 영동고속도로 일부 차량이 최대 10시간 고립됐습니다. 폭설에 밤샘 제설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경기 동두천이 지역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 검사에서 이틀 동안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도와 차도를 달리던 차량이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미국에서 LG와 배터리 전쟁을 벌이고 있는 SK가 추가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며 미 행정부 설득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해서 그동안 목소리를 낮추고 있던 윤석열 총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한 조간신문 인터뷰를 통해 일단 중대범죄수사청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을 걸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낮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중수처법에 반대하는 건 헌법 정신에 따른 소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도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로써 여권과의 정면 충돌은 이제 불가피해졌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으로서는 일종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야당은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1년 뒤 대선으로까지 이어지는 정치 일정에 3월 2일 오늘이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그래서 높아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가능성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법 입법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대검찰청이 오늘 공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문 중 일부입니다. 윤 총장은 여권의 중수청법 강행 행보에 대해 중수청은 권력자들에게는 치해법권을 제공하고 약자인 국민에겐 피해만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졌으면 누구든 처벌받아야 하는데 민주주의가 퇴보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수청법 반대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따른 소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와 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여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융합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차분하게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고 사실상 여권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 총장은 내일 오후 대구고검과 지검을 찾아 직원간담회를 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중수청법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윤 총장 입장에선 소신을 밝힌 것뿐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얼마 전 우리 검찰총장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윤 총장의 반발을 막진 못했고 직을 걸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는 말은 일선 검찰들에게 신호탄이 됐습니다. 한 검사는 여권이 추진하는 중수청은 일제시대 특별고등경찰과 다를 바 없다고 격하게 비판했고 현 정부 검찰개혁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윤혜 교수도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뿐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서 변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권의 박탈은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법치 말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정신 파괴라고도 했는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도 했습니다. 여권의 검찰 무력화는 정권 관련 수사 때문이란 심증도 드러냈습니다. 진보를 표방한 정권의 권력자나 부패 범죄를 수사하면 그것이 보수인가라고 반문한 뒤
원칙대로 길을 거르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빚이 있다고 했던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성기범 검사는 검찰 내부방해, 중수청은 일제시대 특별고등경찰과 같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검사도 정권 수사 방어 목적이라면서 조직이 망가지면 사표를 쓸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 개혁에 대한 책을 함께 쓴 김인회 인하대 교수도 중수청은 국민에게 큰 혼란과 부담을 준다고 반대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박범계 장관 첫 인사에서 이례적인 수사권 부여로 주목을 받았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조금 전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임 연구관이 느닷없이 그 사건에서 자신이 배제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 연구관 스스로 그 의혹을 어느 정도 시인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자 대검은 애당초 임 연구관에게 이 사건을 맡긴 적도 없다고 되받았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임 검사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며 윤 총장의 이번 지시는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애당초 임 연구관에게 한명숙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오늘 처음으로 대검찰청 감찰 3과장에게 한명숙 사건을 배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연구관을 포함해 해당 사건을 조사했던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법무부에 문제 제기했습니다. 감찰정책연구관은 대검 사무분장 규정에 없는 데다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주기 위한 겸임 발령이란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감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검찰청법에 따라 문제없다고 회신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반대한다는 건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경로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있었죠. 다만 오늘 인터뷰는 윤 총장의 사실상 첫 공식 인터뷰였고 사용한 표현의 수위가 심상치 않아서 오늘 하루 종일 법조계와 정치권이 술렁이었습니다.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오랫동안 윤석열 총장 한 기자가 취재해 왔는데 오늘 이 발언 주목할 대목은 어떤 것입니까? 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검찰 조직에 명운이 달린 문제인 만큼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권에 대한 정면 대응이라는 정치적 성격이 있습니다. 자, 윤 총장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건 뭡니까? 네, 일명 중수청법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점에서 결국 검찰 조직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윤 총장이 직접 나섰다는 겁니다. 예. 특히 검찰 조직 내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또 공수처, 또 중수청에 이르면서 검찰 조직이 허수아비가 될 수 있다는 불만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입을 닫고 있을 수는 없었다는 건데 지난해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과정에서 윤 총장은 개인에 대한 모욕은 참아도 검찰 조직과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참기 힘들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자, 여권 입장에서 보면 법치주의 말살이라거나 헌법 정신 훼손 같다는 표현은 이 여권이 참기 힘든 표현이라는 걸 윤 총장도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말을 돌리지 않는 윤 총장 특유의 스타일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네, 윤 총장 입장에서도 이 정도는 해야 또 현실적으로 여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친여 무소속까지 합하면 180석이 넘는 여권이 강행할 경우 일명 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막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윤 총장으로서는 여론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강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예. 특히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표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중수청법에 대해 지켜봐달라고 한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호소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거군요. 자, 여론을 이렇게 의식한 거라면 정치적 의미도 상당하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이 공개 반박한 중수청법은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여당은 대통령의 말은 그 의도가 아니라면서 강행할 태세인데요. 예. 여기에 윤 총장이 정면 대응하면서 본이든 아니든 본격적으로 여권과 대척점에 서게 되는 정치적 효과를 본 셈입니다. 특히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썼다거나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한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윤 총장이 사실상 여의도행을 마음을 굳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던가요? 네, 이걸 본격적인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인이 원하든 또 원하지 않든 정치권에 한 발을 들여놓았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특히 여당이 중수청법 추진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7월에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이 그 전에 총장직을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바로 그 시점이 윤 총장의 정치 데뷔 시점이 아니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 부산시정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 윤 총장이 여권에 반대하는 작심 발언을 한 점도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앞으로 정치 일정이 쭉 이어져 있다는 이것도 이제 윤 총장에게 중요한 변수가 되겠군요. 예,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당도 중수청법을 밀어붙일지 아니면 한 템포 늦출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수적 우세로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자칫 여론에 큰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줄 가능성 때문에 고민할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서면 검찰개혁에 결국 실패할 거란 내부 강경파들의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강하게 나왔습니다.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뒤통수를 쳤으며 중수청법은 3월 중에 예정대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여당 지도부의 고민이 적지 않은 듯합니다. 여권의 기류는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친문 의원들은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정면 비판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정치 행위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임기 불과 한 얼마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직을 건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스운 일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당 검찰개혁특위 소속인 한 의원은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신임했는데도 뒤통수를 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정성을 보이려면 정치를 안 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검찰개혁특위 내 개혁파 의원들은 윤 총장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중수청법을 이달에 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선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과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거 이후로 발의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기류도 있습니다. 검찰개혁특위가 그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니까 논의해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권과 검찰과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며 여당의 법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헌법상 삼권 분립의 파괴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윤 총장의 정치 참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명분만 있으면 옷을 벗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여권과 검찰이 명운을 건 듯한 정면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여권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고 이게 선진국 검찰의 보편적인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장이 맞는 주장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는 것이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게 여권의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이 여권에서 나왔죠. 예. 하지만 OECD 35개 나라 중 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곳은 전체의 77%인 27개 나라라는 2017년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SNS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지 않은 나라가 없다. 미국도 검찰은 기소만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한다고 최근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 말은 맞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도쿄지검 특수부가 이 아베 전 총리가 연루된 이른바 벚꽃 스캔들을 수사에 크게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를 보면 검찰청은 중요 사건을 독자 수사할 수 있고 정치, 경제에 숨은 과학을 적발하는 게 검찰의 임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일본은 그렇고 그렇다면 미국은 검찰이 기소만 한다는 건 맞는 말입니까? 그건 틀린 말입니다. 미국 검찰도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세진 않지만 필요하면 수사를 합니다. 미국 내 보도를 보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연방 검사들이 수사해 왔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건 틀린 주장이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꼭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모범 답안은 아닌 것 같은데 여권이 이 주장을 근거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왔고 이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사도 검찰이 하고 기소 여부도 검찰이 결정을 하다 보니까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주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수사를 할지 말지,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기소를 할지 말지. 근데 그 결정을 우리나라는 검사가 다 우리처럼 검찰이 다 하는 나라는 없어요. 이런 점에선 여권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통, 현실적인 여건, 또 사회 상황을 모두 무시하고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칼로 무자르듯 할 수 없다는 반론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이 밉다는 것과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얘기인데 여권의 주장만 듣고 보면 이 두 가지가 동일시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LH공사 일부 직원들이 정부가 3기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한 경기도 광명과 시형 일대에서 조직적 투기를 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공사의 토지 매입과 보상을 담당하는 직원 10여 명이 지난 2년 동안 이 일대에서 100억 원대 땅을 사들인 건데 개인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한꺼번에 땅을 사들여 지분을 나누는 조직적 투기 모습을 보여서 파문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먼저 이 땅이 어떤 곳인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명과 시흥시 경계선에 있는 논과 밭입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7만 호를 공급하겠다며 이곳을 3기 신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서남부 주거의 발전 거점이 되는 자족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 7,000평 땅을 LH공사 직원 10여 명이 2018년부터 2년 동안 사들인 정황이 불거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 일대 땅 소유자와 LH공사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의혹 대상 토지 소유주 20명 가운데 LH 직원과 이름이 겹치는 인물은 14명에 달했습니다. 주택 매입이나 토지 보상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직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치 LH공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 사업을 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측은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전수조사와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토부에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투기 의혹이 불거진 장소에 직접 가봤는데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매입한 땅에 어린 나무들이 빼곡히 심어져 있었습니다. 토지 보상을 노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이죠.
여기에 가담한 직원들은 전체 매입 금액의 절반 이상을 은행 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소유주 가운데 LH 직원 명의가 들어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땅입니다. 토지 등기부엔 밭인데 묘목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은 5,000제곱미터 크기의 이 땅은 국토부 신도시 발표 1년 전인 지난해 2월 거래됐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측은 공동명의자 7명 가운데 LH 임직원이 5명, 임직원 가족이 1명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땅. 2019년 6월 거래됐는데 공동명의자 6명 중 LH 임직원과 이름이 일치하는 인물은 5명이었습니다. 이곳에도 보상을 노린 듯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허리 정도까지 오는 어린 나이로 보이는 식물들이 이처럼 빽빽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땅 주인이 누군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이 땅을 누가 2년이나 3년 전에 산 것 같은데. 사전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임직원 중 일부는 신도시 지역 땅을 사들인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전 투기 가능성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 일반인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고 부동산에서 그냥 시세대로 매입을 합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측은 LH공사 직원들이 농지 매입을 위해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또 전체 100억 원대 토지 매입 자금 중 절반 이상인 58억 원을 대출로 조달한 것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신도시 건설을 주도하는 LH공사 직원들이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닌 신도시 후보지에서 대규모로 땅 투기를 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도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 직원들의 토지 매입 시기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직 기관과 대부분 겹치는 만큼 변 장관도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임유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H는 신도시 조성과 택지 개발을 도맡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신도시 지정 움직임을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토지 수용 단계에서 자금이 필요한지,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로드맵을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했을 가능성. 특히 정부는 이번 광명시흥 신도시의 경우 땅 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신도시로 조성된 땅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예전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알짜 토지를 이주자 택지로 지급하게 되는데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때문에 LH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 전원을 직무 배제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시 징계 등 내부 조치를 취하고 중대 명백한 경우 고발 조치할. 하지만 이미 정책 신뢰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투기를 막겠다며 온갖 규제를 쏟아낸 정부가 집안 단속도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특히 투기 의혹이 제기된 10개 필지 중 9개 필지의 거래 시점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직기관과 겹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변 장관이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국토부나 LH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사당국이 빨리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3월 첫날 쏟아진 폭설에 강원 영동 지방엔 1m에 가까운 눈이 쌓였습니다. 순식간에 도로는 눈밭으로 변했고 영동 고속도로에는 오도 가도 못하는 차량이 가득했는데요. 10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황선영 기자가 어젯밤 상황을 전하겠습니다. 눈밭으로 변한 고속도로에 꼬리를 문 차량들이 멈춰섰습니다. 도로 곳곳엔 오도 가도 못해 비상등을 켠 채 고립된 차량도 속출했습니다. 견인도 못하고 그냥 방치해둔 상태로 LPG 충전소 앞에서 두고 온 상황이고 아마 차가 눈 속에 파묻혀 있을 거예요, 지금은. 헛도는 바퀴에 길 밖으로 밀려났다가 인근 주민들의 사륜 오토바이 덕분에 간신히 눈밭을 벗어난 차량도 있었습니다. 10시간 가까이 도로 위에서 추위와 굶주림했던 시민들을 위해 도로공사 근무자들이 빵과 물을 나르기도 했습니다. 도로공사 직원분이 이제 차에 버스에 올라오셔가지고 빵이랑 물을 나눠주셨고요.
승객들 한두 분은 내려서 화장실도 그냥 바깥에서 급하게 해결하고.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눈 무게를 못 이겨 부러진 가지는 도로를 덮쳤고 눈더미와 함께 꺾인 나무에 차량이 깔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강원도 속초를 출발했던 한 운전자는 무려 14시간 만인 오늘 오전 6시 경기도 하남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양양 RC까지만 가는데도 사고를 한 7개 정도 봤고요. 두 차량이 뭐 부딪혀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차량 한 대가 갓길에 이제 부딪혀 있거나.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 신고 건수만 약 80건에 달했고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도 6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TV조선 홍선영입니다. 어제 폭설 현장에서 생중계를 마친 저희 취재 차량도 눈길에 갇히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삽으로 눈을 치워가면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폭설이 차량만 멈춰 세운 게 아닙니다. 정박되어 있던 어선이 전복되기도 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네, 이곳 속초에서는 오늘 낮부터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도로와 나무, 화단까지 온통 눈에 뒤덮였습니다. 생중계를 마치고 야간 취재를 위해 이동을 시작한 것은 어젯밤 9시 반쯤. 취재 차량은 양양 나들목으로 출발한 지 30분 만에 폭설에 갇혔습니다. 바퀴 주변에 쌓인 눈을 퍼냈지만 바퀴는 헛돌기만 합니다. 우리가 다 눈 다 팠는데 이거 더 팠까 또? 인근을 지나던 소방차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폭설에 접근을 포기합니다. 삽으로 눈을 치우고 다시 시동 걸기를 2시간 동안 반복한 끝에 취재 차량은 간신히 눈밭을 빠져나왔습니다. 날이 밝자 시내 도로 곳곳에서 눈더미에 갇힌 고립 차량이 발견됩니다. 자동차 위는 물론 바퀴가 잠길 정도로 눈이 쌓여 움직일 엄두조차 내기 어렵습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소형 어선도 폭설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설의 무게를 못 이겨 뒤집힌 1톤짜리 어선은 항구로 예인되기도 했습니다. 저물에 난성범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 완전 뒤집혀가지고. 이번 폭설로 강원도에서만 교통사고 70여 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1명이 숨지고 66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기습 폭설에 밤새 제설 장비 1000여 대가 투입됐지만 이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도내학교 74곳은 긴급 휴업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인제 용대리 황태덕장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철제 구조물도 폭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황태덕장 연안동이 무너지면서 출하를 일주일 앞둔 황태 220만 마리가 모두 망가졌습니다. 다 내려앉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보시다시피 엄두를 못 내는 상황입니다, 지금요. 축사 지붕이 부서지고 비닐하우스 창고도 폭설에 짓눌려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아이고 막막하지 뭐요. 막막하고 말고 뭐 손이 나도 이만저만은 아닌데 뭐 못쓰게 돼 다시 해야 되지 뭐 저걸. 어제부터 이틀 동안 내린 눈은 미시령 89.8cm, 속초 71.8cm, 강릉 60.4cm가 쌓였습니다. 폭설에 개학 첫날부터 학교 74곳이 휴업했습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오후에 눈 많이 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원래 입학식 하는 날인데 휴교한다고 연락이 와서. 강원도 내 지자체들이 제설 장비 1000여 대를 투입해 밤새도록 눈을 치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상간마을을 잇는 시내버스 8개 노선이 한때 중단됐고 열차와 항공기 결항도 잇따랐습니다. 어떤 마을은 지금 제설이 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버스를 경찰 쪽에서도 통제하고 있는. 폭설에 전봇대가 쓰러지고 대전 설비가 망가지면서 밤사이 양양과 춘천의 1200가구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TV조선 이승우입니다. 네, 보셨듯 이번 눈이 특히 시설물 피해를 키웠던 건 습설이었기 때문이죠. 이 습설은 수분이 많아서 무게도 보통의 눈보다 3배나 무거운 데다 제설도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3월에 쏟아진 습설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양양 시내에 나타난 제설차. 부지런히 눈을 치워보지만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걱정스러운 시민들이 직접 삽을 들어야 했죠.
이렇게 뭐 50cm 이상 온다는 건 좀 드문 새였었어요. 이번에는 나무가 많이 부러질 거예요, 아마. 나무가 많이 쳐졌더라고요. 강원 영동 지방에 내린 폭설은 일반 눈보다 수분이 많은 습설. 눈구름이 수온이 높은 바다 위에서 만들어지면 습설이 되는데 가벼운 건설과 달리 잘 뭉치는 성질이 있어 제설 작업도 쉽지 않죠. 습기를 갖다 머금고 들어오니까 눈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무거운 눈이 되죠. 습설이 되면 제설도 쉽지가 않아요. 수분이 많다 보니 무게 역시 건설보다 3배가량 무거운데 100제곱미터의 면적에 10cm만 쌓여도 그 무게가 3톤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시설물 붕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2018년 3월 경북에 습설이 내려 축구장 260개 면적이 피해를 입었는데 비닐하우스는 통째로 주저앉고 포도나무 가지도 꺾여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 맞아가지고 뭐 전에 있는 데다가 거기서 위에서 눈이 막 쏟아져가지고 2016년 1월에는 충청과 호남에 기록적인 눈폭탄이 떨어지며 비닐하우스 50동과 축사 3곳이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2014년 10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던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역시 지붕을 덮고 있던 습설이 영향을 미쳤죠. 사고 원인은 눈 무게를 해가지고 지붕이 무너졌어요.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겨울과 봄 사이 습설이 더 자주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전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는 등 3차 유행이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외국인 근로자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해 우려를 낳았죠. 경기 동두천이 지역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선제 검사를 했더니 이틀 동안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동두천시 보건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늘어나자 시에 등록된 외국인 3,966명에게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제만 외국인 435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어제와 오늘 84명이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검체 양성률은 19.3%로 매우 높습니다. 유독 높고 분율 계산하면 굉장히 경각심을 줄 정도로 위기감을 줄 정도로 높은데 정부는 중앙역학조사반을 파견해 감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근 남양주와 양주 등에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집단 감염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익명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익명을 다시 실명으로 바꾸고 이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과 조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동두천시는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도 모두 16명이 확진되는 등 최근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유치원과 각급 학교의 등교를 이틀 연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동두천 외국인 근로자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감염 우려 속에 새학기 첫 등교도 시작됐습니다. 물론 설렘이 컸습니다만 고3들은 입시를 걱정했고 학부모들은 감염을 걱정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들었습니다. 개학을 맞아 부모님 손을 잡은 어린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입구에서 손소독제를 바르고 발열 체크를 한 뒤에야 손 이렇게 떼고 들어가고 어서 오세요. 교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짝꿍 사이엔 가림막이 세워졌고 한시도 벗을 수 없는 마스크 탓에 방학 동안 그리웠던 친구 얼굴도 제대로 마주할 수 없습니다. 그림도 막 그리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됐다며 반가워도 하지만 개학 전부터 새로운 반에 간다고 굉장히 기대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에 원복 입고 등원했습니다. 코로나 여파에 걱정이 앞서 선뜻 발길을 돌리지 못합니다. 코로나에 조심하게끔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하겠지만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첫 등교길에 나선 고3 수험생들은 코로나 감염 우려에 입시 걱정까지 고민이 2배입니다. 걸릴까봐 그래도 아무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개학을 앞두고 확진자가 발생한 전국 50개 학교는 등교를 연기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자가 2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우려스러운 점은 이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 환자는 물론 간병인들까지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접종에서 제외돼서 1차 접종이 끝나도 감염 위험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서울의 이 요양병원은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입소자와 종사자의 절반에 가까운 300명 이상은 65세 이상이어서 백신을 맞지 못합니다. 1년째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있으니까 백신을 빨리 저희들도 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요양병원과 시설의 65세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는 37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번 접종 대상자 29만여 명보다 많습니다. 1차 접종을 끝내도 이들 시설은 감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근거를 축적한 후에 전문가 자문을 받고 예방접종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 결정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자는 2만 3천 명을 넘었고 이상 반응은 경증만 156건 접수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에서도 최근 환자 발생이 다시 늘고 있다며 백신을 맞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코로나19의 연내 종식은 비현실적인 기대라며 방역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홍병준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신호도 무시한 채 인도와 차도를 달리던 차량이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도로 옆 인도로 내달립니다. 단속 경찰관이 급히 뛰어가고 순찰차가 추격을 시작합니다. 이 승용차는 인도를 50m 정도 질주하다 다시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지난달 9일 밤 40대 A씨가 광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A씨는 도로와 비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번갈아 오가며 위험천만한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A씨는 차를 몰고 6분 정도 달아났지만 추격한 경찰차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결국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현장에서 인도로 올라가 좀 정지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대로 계속 직진을 하더라고. 당시 근처 상가는 모두 문을 닫았었고 지나는 시민도 없어 다행히 2차 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헬스장에서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금고가 통째로 사라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부산에서 음주 난폭 운전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고를 든 남성 2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뒤이어 골프 가방을 든 남성이 경비원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사라집니다. 지난달 25일 새벽 5시 반쯤 서울 강남구의 한 헬스장에서 현금 1억 1천만 원이 들어있던 금고와 골프용품 4천만 원어치가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잠겨있던 사무실 도어락을 열고 이곳에 있던 금고를 통째로 들고 달아났습니다. 손님인 줄 알았어요. 가방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가운데 한 명은 40살 박모 씨로 헬스장 회원이었습니다. 저희 회원님으로 등록을 해가지고요. 처음 만나서 소주 한잔 먹었을 때 제가 한번 제 방으로 같이 한번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박 씨는 한동안 연락이 안 되다 지난달 28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박 씨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 고급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술이 되게 취해가지고 금고 그다음에 형사 뭐 이런 말을 하시다가 경찰관이 그걸 물어보니까 이러이러한 범죄 사실이 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훔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고 훔친 건 맞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경찰은
박 씨에게 특수절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정부가 오늘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1인당 최대 지원 규모는 680만 원 정도고 총액은 2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정부는 총 비용의 절반가량을 빚을 내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등 690만 명을 대상으로 모두 19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 3차에 비해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서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헬스장과 노래방처럼 집합 금지가 연장된 곳엔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3차 지원금 당시보다 200만 원 늘었습니다. 전기요금도 180만 원 한도로 감면해주는 만큼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셈입니다.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이 된 노점상 4만 곳에도 50만 원, 부모가 휴업이나 폐업을 한 대학생에게도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생계의 기로에 놓인 한계 근로 빈곤층과 생계 위기 가구의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 생계 지원금을 정부가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 9조 9천억 원을 발행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 채무는 965조 9천억까지 올라가고 GDP 대비 채무 비율도 50%에 육박합니다. 올해 몇 차례 더 추경이 편성되면 1,000조 원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 지출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추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정책 사용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당은 4월 재보선을 앞두고 표를 사는 행위라고 맹비난했지만 청와대는 선거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경선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모레 오후쯤 나오는데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안철수 대표와의 신경전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단일화 방식과 설문 문항 모두 양측의 간극을 좁히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은 국민의힘의 100% 여론조사 방식, 경쟁력 문항 등 단일화 관련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론조사 질문에 당명까지 쓰지 말자고 요구했습니다. 이름 석자를 가지고 적어도 시민들이 판단할 정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자기가 편리한 조건으로는 될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이번 선거를 정권 견제냐 심판이냐를 생각하기 때문에 제1야당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돼가지고서는 시장 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4번을 가지고서 선거에 이겼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당내에선 안 대표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선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범여권에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의 단일화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의 사퇴가 확정되면 2년 전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청와대를 떠난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합니다. 그저 정권에 충성하면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리 투기를 해도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SK와 LG의 배터리 분쟁이 백악관 로비전으로 번졌습니다. SK의 패소를 결정한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SK는 이 거부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LG는 거부권을 막기 위해서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미국에서 배터리를 팔지 못할 위기에 처한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대통령 직속 무역 대표부에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SK가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이 미국 경제에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SK는 조지아주 공장에 2조 7천억 원을 추가 투자해 3,4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내린 10년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투자와 일자리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행정기관인 ITC의 조치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겁니다. 반면 LG는 ITC의 최종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로 조건을 좀 양보를 받기 위한 그런 제스처, 그런 것 중에 일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ITC의 수입 제한 조치를 미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검토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이 변수입니다. The American people should never face shortages in the goods and services they rely on, whether that's their car. 법권 행사 시한을 40여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노예가 풀을 갉아먹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럼 맷돌 소리나 명주가 배 짜는 소리는 어렴풋 기억나실지요? 이런 우리 전통의 소리가 위로의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어서 최윤정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강원도 평창 이호석 선생의 생가 앞 메밀밭. 주민들이 수확한 메밀을 키질하며 결을 분리합니다. 나다를 맷돌에 곱게 갈고 채를 통해 걸러냅니다. 방아지를 하고 잘 반죽해 뽑아낸 국수로 메밀 국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둥글게 휜 허리로 배매기 하는 어르신. 잘 키운 뽕나무로 누에를 치고 명주 짜기까지. 지난해 공개된 전통 길쌈 과정을 담은 이 영상은 조회수 250만 회를 넘겼는데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는 소리가 마치 빗소리와 같아 신기하다는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선비가 가지고 다니던 칼 낙죽 장도를 만드는 작업. 오칠 장인이 자개를 조각해 가구에 입히고 나전칠기를 완성하는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문화유산의 좀 아름다운 소리와 영상을 담아서 좀 더 이제 힐링을 제공하고자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컨텐츠를 만들 예정입니다. 우리의 문화를 담은 소리들이 전통의 가치를 돌아보게 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안먹행 춤 바꾼 우물, 3년도 안 돼영 다시 먹나. 제주도 속담입니다. 춤은 침, 바꿔다는 뱉다니까 해석하자면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안 먹겠다고 침까지 뱉었던 우물, 3년도 안 돼 다시 먹는다. 침 뱉은 우물 도로 먹는다는 속담을 제주말로 하니까 이렇게나 정겹습니다.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매몰차게 했다가 나중에 아쉬워지자 사정한다는 뜻이죠. 뱉은 말을 삼킨다는 시건하고도 통합니다. 빙빙과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얼핏 고사성어 같습니다만 구한말에 나온 일종의 신조어죠. 빙은 얼음이니까 빙빙은 얼음, 즉 매사 얼음, 우물우물 지나간다는 뜻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4년 한일 관계를 돌아보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방향 전환입니다.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9년 3.1절에 대통령은 친일 잔재 청사는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고 했습니다. 원로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가 이념 대립을 부추기는 관제 민족주의라고 했던 바로 그 기념사입니다. 그 뒤로 벌어진 반일 바람과 이른바 토착 외구몰이는 보셨던 그대로입니다. 대일 정책 전환의 조짐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부터 있었습니다. 2019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11분 동안 만난 뒤 대화 해결을 강조했던 게 대표적입니다. 작년 11월엔 국정원장이 자민당의 실세와 회담했고 신임 주일 대사는 일왕을 천황폐화라고 불렀습니다.
대통령은 올 신년 회견에서 4년 전 파기했던 위안부 합의를 정부 간 공식 합의라고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바뀐 게 없습니다. 우리만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염두에 두고 무엇이 아쉬워서 다시 그 우물가에 찾아간 것일까요? 나라 위하는 마음으로 일본 제품 불매에 나섰다가 자존심이 상했을 국민들이 바로 그 점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뭔가 설명이라도 하고 손바닥을 뒤집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기 말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 때 온건하게 발언 수위를 조절했더라면 국민 분열과 국제사회 오해가 덜했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그러자 더 타임스는 인터뷰 기사에 이런 제목을 붙여서 부시의 때늦은 후회를 꼬집었습니다. 매가 비둘기의 언어를 말하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혹시 이런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3월 2일 앵커의 시선은 그 많던 토착 외구는 이었습니다. 봄으로 넘어가는 딱 이맘때면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참 고민이 되는데요. 내일이 그렇습니다. 일단 아침은 서울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낮겠지만 반대로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서 10도를 보이겠습니다.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는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시고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내일 다른 지역도 영하권에서 출발하는 곳이 많겠고 한낮 기온은 대전이 13도, 대구와 부산은 11도를 보이겠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던 영동 지역은 오늘 오후 눈이 그쳤습니다. 내일은 눈이나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공기도 깨끗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에는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고 남부 지역은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3월 1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